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것이 경제 지표는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26년 현재 온라인 쇼핑 거래액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민간 소비 지표 역시 표면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표상의 숫자는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장치가 여전히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모니터 밖, 우리가 매일 걷는 도시의 거리로 옮겨보면 기묘한 괴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화려한 소비가 넘쳐난다는 뉴스 이면에는 수년째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가는 신도시의 거대한 상가 건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소비의 심장부라 불리던 강남대로의 이면도로나 유동인구가 보장된다던 역세권의 1층 상가들조차 이빨이 빠진 것처럼 비워지고 있습니다. 돈은 분명히 시장을 돌고 있는데 물리적인 상가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간극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금리가 높아서 혹은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우리는 이 현상을 조금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필요합니다. 목도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굳건하게 믿어왔던 공간에 대한 가치 산정 방식이 통째로 붕괴하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 증상입니다. 과거의 도시는 가장 많은 인파가 교차하는 물리적 중심지에 막대한 자본의 중력이 작용했습니다. 우리는 그 중력의 크기를 권리금이나 임대료라는 이름으로 계량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본의 중력은 콘크리트로 지어진 1층 상가를 떠나 보이지 않는 디지털 지층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상가 공실률이라는 단편적인 뉴스를 넘어 오늘 우리는 도시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혈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본질이 어떻게 재정의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모순을 해부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입지라는 권력이 어떻게 해체되고 있는지 그 서늘한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기묘한 공실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이 어떻게 권력을 획득해 왔는가에 대한 구조적 해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균열의 원인을 공간 권력의 전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인류의 오랜 도시 건축사에서 공간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중세 유럽의 광장, 그리고 현대 도시의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와 정보는 사람들이 교차하는 물리적인 결절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부동산의 가치는 철저하게 입지라는 2차원적 평면 개념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가는가, 즉 유동 인구의 밀도가 곧 그 땅의 계급을 결정지었던 것이죠. 건물주는 그 길목을 선점한 대가로 상인들에게 일종의 통행세인 임대료를 징수했습니다. 상인들 역시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층 쇼윈도가 소비자에게 자신의 물건을 노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발견의 매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정교한 이커머스 알고리즘의 등장은 이 수천 년 된 입지의 독점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 지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늘날의 소비자는 거리를 걷다 우연히 물건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설계한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의 손가락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욕망할지 미리 계산하여 모든 결정을 마칩니다. 과거 명동이나 강남역의 1층 매장이 독점했던 발견될 확률을 이제는 인스타그램의 스폰서드 광고, 구좌나 네이버 쇼핑의 상단 노출권이 탈취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이 쥐고 있던 발견의 권력이 데이터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지층으로 이주했습니다. 과거의 상인들이 건물주에게 바치던 임대료는 이제 거대 테크 기업에게 바치는 광고비로 치환되었습니다. 기초공사를 지탱하던 하중의 중심이 물리적 공간에서 가상 공간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이동은 두 번째 구조적 모순인 수익과 비용의 비대칭적 디커플링 탈동조화를 낳습니다. 전통적인 자본주의 건축 모델에서 오프라인 매장은 완결된 생태계였습니다. 고객이 방문하고 직원이 상품을 설명하며 결제가 이루어지고 물건을 건네받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닫힌 공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익과 비용이 같은 공간에서 발생했죠. 하지만 지금의 평범한 상가들은 단순히 비용만 연소시키는 거대한 쇼룸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의 조명 아래서 물건의 질감을 확인하고 사이즈를 가늠해 봅니다. 하지만 결제의 순간 그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최저가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수익은 저 멀리 물류창고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데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살인적인 임대료, 인건비, 인테리어, 감가상각비 등 물리적 하중은 고스란히 오프라인 점주가
홀로 떠받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임대료라는 것은 본래 그 장소에서 창출된 수익의 일부를 지주와 나누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하지만 수익 창출 기능이 거세된 공간에서 과거의 영광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엔진이 분리되어 껍데기만 남은 자동차에 계속해서 최고급 연료를 들이붓기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균형한 압력을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건조한 임대문의 스티커만 겹겹이 쌓여가는 것은 필연적인 물리법칙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 상황을 가장 비극적으로 만드는 세 번째 원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금융 시스템의 경직성과 자산 가치의 허상입니다. 거리를 걷다 텅 빈 상가들을 보며 많은 분들이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실로 저렇게 비워두느니 건물주가 임대료를 반값으로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받는 게 이득 아닌가? 이 상식적인 질문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상업용 부동산이 실사용 가치가 아닌 환원법이라는 금융의 논리로 지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업용 건물의 가치는 해당 건물이 1년간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을 환원율 나누어 결정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간 1억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10%라면 이 건물의 장부상 가치는 1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공실을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임대료를 퍼센트 인하하여 연수익 8천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이 순간 건물의 가치는 순식간에 6억 원으로 곤두박질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매달 몇십, 몇백만 원의 월세 수익을 포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총자산 가치 수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끔찍한 붕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건물의 감정평가에 하면 이를 담보로 잡고 있던 은행이 즉각적으로 대출 연장을 거부하거나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라고 압박해 온다는 점입니다. 결국 건물주들은 건물이 텅 비어 유령의 집처럼 변해가는 한이 있더라도 표면적인 임대료 호가를 절대 낮추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실질적인 사용 가치는 이미 바닥을 뚫고 내려갔지만 금융 시스템이 빚어낸 숫자의 마법 혹은 저주 때문에 장부상의 가치만 둥둥 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의 상가 시장은 기초가 무너진 건물의 대출과 명목 가치라는 위태로운 지지대만 덧대어 놓은 거대한 환상의 누각인 셈입니다. 이제 시선을 글로벌 트렌드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지형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균열의 원인은 바로 도시 설계의 관성과 인구 밀도가 빚어낸 역설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신도시를 건설하며 일종의 강박적인 공간 설계를 반복해왔습니다. 판교, 광교, 위례, 그리고 최근에 이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올릴 때마다 1층은 무조건 상가로 채워넣는 이른바 연도형 상가를 공식처럼 적용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장밋빛 전망 속에 이 상가들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계자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습관과 생활 방향은 이미 스마트폰 속 디지털 영토로 이주를 마쳤는데 물리적 공간의 공급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관성대로 폭증했다는 점입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콘크리트는 과거의 도면대로 부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극단적으로 밀도 높은 아파트 주거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인구 밀도는 역설적이게도 이커머스의 가장 큰 숙제였던 라스트 마일 배송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완벽한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처럼 주거지가 넓게 퍼져 있는 스프롤 현상이 강한 국가에서는 배송에 드는 물류 비용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차를 몰고 오프라인 마트에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엘리베이터 하나만 타면 수십, 수백 가구의 문 앞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 수직의 밀도는 내 집 앞까지 물건이 배달되는 비용을 내가 직접 슬리퍼를 끌고 상가에 가는 기회비용보다 현저히 낮춰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새벽 배송이라는 거대한 물류혁명은 아파트, 단지 상가를 지탱하던 기초 생태계, 세탁소, 반찬가게, 정육점, 동네 슈퍼를 차례로 흡수해버렸습니다. 도시 설계, 낡은 관성과 기술 발전의 압도적인 속도 차이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이 거대한 공백,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곁에 흉물처럼 남겨진 유령 상가들의 민낯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붕괴의 기저에는 다섯 번째 원인인 세대 교체에 따른 대중 심리와 소비 철학의 근본적인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점의 심리적 변화 양상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기성세대의 소비가
결핍을 채우고 소유를 증명하기 위한 투쟁에 가까웠다면 지금 세대의 소비는 자신의 취향을 전시하고 경험을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단순히 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이나 가두 매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적 기준을 대변해주고 가상 공간에 기록할 만한 서사 존재하는 공간만을 선택적으로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이커머스 생태계가 유일하게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물리적 공간에서의 압도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혹독한 빙하기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히려 줄을 서는 오프라인 공간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그들은 놀랍게도 그 공간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어느 유명 안경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넓은 매장의 대부분을 안경 대신 기괴하고 압도적인 키네틱 아트와 조형물로 채워 넣습니다. 평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땅 위에서 물건 진열을 포기한 것입니다. 비효율의 극치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기꺼이 찾아가 브랜드가 제시하는 시각적 충격과 감각을 소비하고 그것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자발적으로 퍼나릅니다. 이곳에서 상가는 더 이상 임대료를 내고 물건을 파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브랜드의 세계관을 송출하는 거대한 미디어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정교한 서사나 철학을 담아내지 못한 채 과거의 공식대로 1층의 물건만 진열해 놓은 평범한 상가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무자비한 이커머스의 가격 효율성과 핫플레이스들의 경험적 우위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압사당하며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공간에 담긴 사람들의 욕망이 물건에서 콘텐츠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점, 이것이 우리가 읽어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대중심리의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끝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오프라인 공간의 붕괴는 일시적인 불황이나 금리 인상에 따른 단순한 사이클의 하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간의 용도가 재정이 되는 문명사적 전환의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부동산의 시대에서 컨텐츠의 시대로 가치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입지와 땅을 소유한 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쥐었지만 이제는 그 평범한 땅 위에 사람들을 기꺼이 찾아오게 만들 서사를 가진 자, 즉 기획자가 새로운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의 도시 지형도는 중간지대가 사라진 두 가지의 극단적인 형태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효율성에 집중한 물류 거점으로서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새벽 배송과 라스트 마일의 완성을 위해 도심 곳곳에 이면도로나 상가의 뒷면 혹은 지하 공간들은 거대한 다크스토어 원더나 마이크로 물류 기지로 빠르게 변모할 것입니다. 사람을 맞이하기 위한 화려한 조명과 인테리어는 철거되고 오직 로봇과 배송기사들의 동선만이 최적화된 건조한 인프라로 공간의 성격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콘텐츠의 성소 생츄에리입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의미의 임대료 수익이나 현장 매출로 지탱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기업과 브랜드의 마케팅 비용으로 유지되며 자신들의 철학과 세계관을 대중에게 공감시키기 위해 기꺼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화려하게 치장된 공간들입니다. 이윤 창출이라는 1차원적 목적을 탈피해 미디어로서 기능하는 이 공간들만이 삭막해지는 오프라인의 수호할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입니다. 이 지점이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투자와 자산 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역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하루 유동 인구가 몇 명인지를 세는 1차원적인 셈법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깊고 내밀한 경험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물리적 경험이 디지털 세계의 해시태그로 치환되어 얼마나 강력 파급될 수 있는가를 측정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소유하는 것만으로 부가 증식되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간이라는 빈 그릇에 어떤 감각적인 액체, 즉 콘텐츠를 채워 넣을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기획자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커머스와 인공지능은 결코 우리에게서 장소를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장소가 그곳에 존재해야만 하는지 그 본질적인 명분을 냉정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고 돈을 벌기 위한 1차원적 수단으로서의 상가는 이미 그 생명력을 다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교차하고 취향이 공유되며 완벽한 온라인 알고리즘조차 줄 수 없는 물리적 위안과
우연한 발견을 제공하는 공간만이 다음 세대의 도시를 지탱할 새로운 기둥이 될 것입니다. 비는 피할 수 없겠지만 튼튼한 우산을 준비할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흐름의 이면을 읽어내는 자에게 작금의 위기는 새로운 지층을 선점할 기회가 되겠지만, 과거의 관성 속에 멈춰 서 있는 자에게 이 변화는 자신이 딛고 선 땅마저 휩쓸어가는 재앙일 뿐입니다. 세상의 낡은 룰이 무너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안한 소음 속에 다음 시대를 설계할 가장 날카로운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분석이 여러분의 견고했던 상식에 의미 있는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그 틈 사이로 새로운 기회의 빛이 스며들기를 기대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를 읽는 설계자 김 부장이었습니다.